안녕하세요. DJ 현이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이고 이름은 오수진이라고 해요. 여러분은 살면서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이상하리만큼 닮은 사람을 만난 적 있으세요? 그런 경험이 덜어 있을 순 있지만 소위 도플갱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똑 닮은 사람을 만나기란 그리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바로 코앞에서 대면할 확률이란 정말 얼마나 되려나요? 그런데 제가 바로 그런 일을 겪었지 뭐예요. 그리고 그건 그저 놀라운 우연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야말로 운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니, 행복한 기억이 거의 없었어요. 저의 어린 시절 불행의 파랄은 엄마의 슬픔을 이어받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엄마는 고아로 자라셨대요. 태어난 날도 이름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는 채 어느 집 업둥이로 들어가 자라셨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그 집에서 엄마는 업둥이가 아니었어요. 업둥이는 그래도 자식으로 거둬 기른다는 거 아닌가요? 엄마는 그 집에서 자식 대접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학교도 끝까지 다니지도 못했고 식모살이를 한 거나 다름없었던 것 같아요. 그저 밥 먹여주고 재워준다는 것만으로 그렇게 한 것이니 참 나쁜 사람들이다 싶더라고요. 제가 중학생쯤 됐을 때인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였던가? 엄마는 제게 그렇게 엄마의 어린 시절 얘기를 가끔 해주셨어요. 호기심 많은 제가 궁금해서 꼬치꼬치 물어보기도 했었고 말이에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잖아. 그런데도 엄마는 왜 그렇게 살았어? 그 집에 나와서 차라리 고아원에서 자라는 게 나았을지도 몰라. 그럼 최소한 공부라도 더 할 수 있었을 거 아니야. 모르겠어. 너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게 얼마나 나쁘고 힘든 건지도 몰랐던 것 같기도 하고 또 세상이 두려웠던 것 같기도 해. 그래도 그 집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건 보장이 됐으니까 익숙해진 채 살았던 거지. 길들여진 거네. 그 사람들이 엄마를 그렇게 길들인 거지 뭐. 맞아, 그랬을지도 몰라. 그랬던 것 같아. 아는 사람 하나 없이 세상에 나가는 것보단 그렇게도 익숙해진 생활을 이어가는 게 편하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런 엄마 앞에 아빠가 짠하고 나타난 거야? 백마탄 왕자처럼? 아빠는 엄마가 식모살이 하듯 살았던 그 집 아들의 친구였대요. 꽤 친한 친구였으니 집에도 자주 오가고 그러면서 엄마와도 안면을 트게 됐다고 말이에요. 아빠는 무슨 무용담을 말하듯 그때 아빠가 엄마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왔다고 말하곤 했어요. 그러니 제가 백마탄 왕자님이란 표현도 썼던 거죠. 백마탄 왕자님? 그래, 그때 엄마 눈에 아빠는 그렇게 보였던 것 같아. 그 집에서 나가게 해주겠다고 자기 손을 잡으라는 남자였으니까. 그 한마디에 아빠한테 반한 거야? 아빠가 엄마한테 잘하는 게 하나 없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아빠가 좋아? 그런 거야? 좋아하고 반하고 그런 감정은 다 잊어버린 지 오래지만 그래도 그때 나를 구해준 사람이라는 마음은 있지. 고마움 같은 거? 치, 그게 뭐야. 싱겁다. 그래? 무슨 이야기를 기대했길래 그래. 엄마가 뭐 그리 대단한 삶을 산 사람이 아닌데 뭐가 기대할 게 있다고. 그건 아니지. 누구나 자신만의 이야기는 특별한 거 아니야? 난 그렇다고 생각해. 엄마는 스스로를 낮추는 게 익숙해진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 하면서 그런 게 자연스럽게 체득된 걸지도 모르죠. 반면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자라서 그런지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란 것 같아요. 전 엄마보다 훨씬 독립적이고 자주적이고 자존감도 높은 아이로 자랐거든요. 그런 제 눈에 엄마의 삶은 불행해 보이기만 했어요. 엄마는 아버지가 내민 손을 잡고 식모살이 하던 그 집에선 나왔지만 그 집 밖에도 엄마가 바라던 아름다운 세상 같은 건 어디에도 없었죠. 그 집 대신 아빠에게 갇혀 아빠를 위한 식모살이를 다시 시작하게 됐을 뿐입니다. 적어도 제 눈에는 그렇게 보였어요. 엄마는 아빠를 만난 덕분에 저를 낳았고 저로 인해 너무나도 행복하다고 했지만 제게는 엄마가 행복해 보인 적이 없었어요. 아빠는 권위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죠. 엄마를 존중하지도 않았고 사랑하지도 않는 것 같았어요. 제게도 딱히 큰 정이 있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늘 밖으로만 돌았으니까요. 제가 어렸을 때 한창 예쁘게 재롱 부리던 그 시절에도 저는 아빠와 함께 놀았던 기억이 없어요.
다른 애들에겐 어린 시절 가족 사진 같은 건 차고 넘치는 흔해 빠진 것일 텐데 제게는 행복했던 한때가 담긴 사진 한 장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차라리 엄마와 제게 정이 없는 아빠가 밖으로만 돌고 집에 안 들어올 때가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한 번씩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꼭 엄마가 모아놓은 돈을 몽땅 들고 나가곤 했거든요. 평소에도 엄마가 식당일, 남의 집 일 가리지 않고 해서 버는 돈을 축내며 사는 사람인데 엄마가 악착같이 모아놓은 돈을 자기 마음대로 훔치듯 들고 가버렸던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어떻게 아빠란 사람을 좋아할 수 있겠어요. 고등학생이 되고부턴 엄마에게 늘 같은 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엄마, 왜 아빠 같은 사람이랑 살아? 그냥 이혼해. 그게 훨씬 낫지. 안 그래? 못 써. 아빠한테 그런 말 하면 안 되는 거지. 이혼이 누구 집 개 이름이야? 엄마, 아빠가 또 엄마 돈 훔쳐서 들고 나갔는데도 그런데도 아빠를 두둔하고 싶은 거야? 아빠를 그렇게 사랑하는 것도 아니라면서 정말 왜 그래? 부부가 사랑으로만 사는 거니? 우린 이렇게 가족이잖아. 아무리 그래도 아빠는 우리 집 가장이고 우리를 지켜주는 울타리야. 무슨 울타리가 이 모양이냐고. 못 하나 막아주지도 못하고 빼먹을 거 없는지 그 생각만 하는 울타리가 뭐가 필요해? 그 울타리 우리가 박차고 나가면 그뿐이잖아. 수진아, 네가 아직 세상을 잘 몰라서 그렇지. 남편 없는 여자, 애비 없는 자식을 사람들이 얼마나 얕잡아 보는지 넌 몰라. 엄마는 너한테만큼은 꼭 아빠란 울타리를 지켜주고 싶어. 그 울타리가 다 썩은 울타리여도 그게 나한테 필요하단 거야? 얼핏 보면 아무도 몰라. 그냥 남들 보기에는 멀쩡한 가정에서 보호받고 잘 자란 것처럼 보일 텐데 뭐. 남들한테 보여줄 울타리라니. 난 정말 그런 거 필요 없는데. 너도 나중에 나이 들고 살다 보면 엄마 말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언제가 되면 엄마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당장은 저는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아빠 같은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라도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어찌할 수 있는 것도 없었죠. 그저 엄마에게 심심하면 한 번씩 그냥 아빠랑 이혼하면 안 되냐는 말이나 할 뿐이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엄마처럼 사는 걸 바라진 않았겠지만 저를 위해 아빠라는 울타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늘 아빠 발소리에 숨죽이고 고개 숙인 채 조용히 움직이는 사람이었죠. 제가 엄마에게 한 번씩 투정하는 것도 혹여 아빠 귀에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셨으니까요. 엄마는 제게 그저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묻어가는 사람이 되길 바라는 듯한 말을 할 때가 많았어요. 전 그게 정말 싫었거든요. 전 정당한 제 주장을 하는 사람, 제 목소리를 내며 존재감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엄마가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을 마친 겨울, 엄마는 제게 통장 하나를 꺼내 놓으셨어요. 수진아, 이건 아빠는 절대 모르는 통장이야. 이 통장은 네 거거든. 너 대학 공부시켜주려고 엄마가 몰래 만들어둔 거야. 뭐? 엄마, 아빠가 걸핏하면 돈을 빼가는데 언제 이런 걸 다 만들었어? 어떻게? 엄마도 다 생각이 있었지. 너한테 아무것도 해주지도 못했는데 다른 건 몰라도 대학 공부는 꼭 하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이걸 언제부터 모은 거야? 얼마나 모은 거냐고. 앞으로 1년 더 모으면 너 대학 공부 시켜줄 정도는 될 거야. 그러니까 넌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학 가. 알겠지? 엄마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을지 내가 빤히 다 아는데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받아. 나도 다 생각이 있어. 장학금 받고 나도 대학 가서 아르바이트하고 그러면 돼. 그러려면 네 성적보다 낮춰서 가야 할 거 아니야. 아까운 점수 그렇게 버리지 말고 좋은 대학 가서 하고 싶은 공부 실컷 해. 어떻게 그래. 엄마 아픈 것도 많으면서 그 돈으로 엄마 병원 치료나 좀 받아요. 밤마다 끙끙거리지 말고, 어? 엄만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아. 수진아, 이 돈은 엄마가 너를 위한 탈출구라 생각하고 만든 돈이야.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안 돼서 미안하지만 그런 엄마 마음 생각해서 넌 공부 열심히 해. 이 돈으로 대학 가는 거야. 알겠니? 탈출구라니. 엄마는 분명 제게 탈출구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엄마에게 탈출구는 아빠가 내민 손이었을 텐데
그건 탈출구가 아니라 또 다른 창살이었고 거기 갇혀서 평생을 산 엄마. 엄마에겐 창살이었을지 몰라도 제게는 울타리가 될 거라며 그걸 그렇게 지켜주려고 하시더니 그러면서도 제가 엄마처럼 창살에 갇혀 살게 하진 않으려고 그 돈을 모으셨던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엄마의 기쁜 뜻을 그렇게 알게 됐던 겁니다. 놀라고 감동한 건 사실이지만 그 돈을 제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엄마는 막무가내로 그 돈을 제게 쥐어주며 좋은 대학 가서 공부하고 졸업하면 어엿한 직장인이 되어 자유롭게 살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생각했죠. 엄마가 저를 위해 모은 그 돈을 발판으로 엄마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충실하게 꾸려가고 그리고 돈 벌어 쓸 수 있게 되면 그때 엄마를 데려와야겠다고 말이에요. 엄마가 제게 만들어준 그 탈출구를 타고 제가 먼저 밖으로 나와 살공리를 마련해 놓고 엄마도 그곳에서 꺼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으로 엄마가 내어놓은 그 통장에 있는 돈으로 대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대학 졸업했고 졸업한 그 해에 취업도 했어요. 이제 엄마랑 같이 살 집부터 마련해야겠다 했는데 그 해에 아빠가 쓰러지셨죠. 생각보다 상태가 좋지 않아서 아빠는 거의 와병하다시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엄마, 저런 상태로 아빠를 어떻게 집에서 모셔. 그러지 말고 요양원 알아보자. 잘 알아보면 나라에서 지원금 받아가며 큰돈 안 들이고 모실 수 있어. 나도 이제 돈 벌잖아. 그러니까 요양원 비용쯤은 충분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래도 어떻게 그러니? 그리고 네가 힘들게 일해서 번 돈을 그렇게 쓸 수 있어? 한 푼이라도 더 모아야지. 돈 벌기 시작했다고 그렇게 쓸 생각부터 하면 안 되는 거야. 돈이라는 건 한 번 쓰기 시작하면 슬슬 다 빠져나가 버린다고. 어떻게든 안 쓸 생각을 해야지.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아빠 병수발을 다 들겠단 거야? 보통 일 아닐 거야. 엄마 몸도 성치 않으면서. 엄마가 해. 엄마가 할 일이지. 할 수 있으니 넌 아무 걱정하지 마. 아빠가 엄마에게 잘해준 것도 하나도 없는데 오히려 평생 고생만 시켰던 아빠가 뭐가 예쁘다고 병수발까지 자처하는 것인지 저는 이번에도 엄마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생스러운 일일지 저로서는 짐작도 잘 안 됐는데 그걸 덜컥 하겠다고 하는 엄마가 답답하기만 했죠. 엄마, 고집 부릴 일이 따로 있지.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아. 요양원 알아보는 걸로 해. 제발 이번만큼은 내 말 좀 들어요. 수진아, 엄마는 태어나면서 버려져서 제대로 된 사랑도 받지 못하고 외롭게 자랐지만 늘 뭐라 설명할 순 없지만 그런 느낌이 있어. 혼자이지만 혼자일 리 없다는 막연한 느낌 말이야. 무언가가 엄마를 지탱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 느낌을 갖고 가기 위해서라도 엄마가 아빠를 보듬을 거야. 그게 대체 뭐야? 난 정말 엄마를 알다가도 모르겠어. 나한텐 탈출구 어쩌고 했으면서 엄만 왜 그 시궁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거냐고. 알 수 없는 말만 하며 아빠 병수발을 자처했던 엄만 결국 고집을 꺾지 않았고 그렇게 꼬박 2년을 아빠 병수발을 했어요. 아빠는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 병수발 다 받고 돌아가셨죠. 살아계시는 동안 아빠가 아빠로서 제게 해준 게 없으니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슬프거나 한스러울 것도 없었어요. 그보단 엄마가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는 생각에 솔직히 말하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와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평생 고생만 한 엄마, 아빠 병수발 드는 2년 동안 몸이 더 안 좋아지신 것 같아 이제라도 좀 편하게 사시면 좋겠다고 바랐으나 저희 엄마가 그럴 뿐이 아니시죠. 엄마는 여전히 일하고 돈 벌고 아끼고 아껴 저를 위해 뭐라도 해줄 생각밖에 안 하시는 것 같았어요. 엄마 인생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지 그 생각을 하면 제가 다 허무했지만 엄마는 그렇게 사는 것이 엄마의 운명이라는 말만 했습니다. 운명이라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나 하며 저는 콧방귀를 뀌곤 했죠. 그런데 그런 제게 운명의 남자가 나타났지 뭐예요? 제가 꿈꾸던 남잔 말이에요. 같이 밥상을 차릴 줄 알고 그 밥상에 앉아 눈을 마주칠 줄 아는 사람이었답니다. 뭐 그리 대단할 것도 없는 심심하고 평범한 이상형이죠. 그런데 그런 남자가 흔한 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남자 만나 잘 살고 계신가요?
혹은 여러분들 중 내가 그런 남자다 하며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가요? 글쎄요. 전 그런 남자 잘 못 봤거든요. 그 남자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소박하고 다정한 눈빛을 가졌고 자기 말에 책임질 줄 아는 남자. 그런 사람과 함께라면 서로의 삶을 조금씩 나누며 살 수 있을 거란 확신이 들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전 그런 남자를 만나 결혼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지금처럼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살자. 설마 어머니가 싫다고 하시진 않으시겠지? 우리 엄마랑 같이 살잔 거야? 정말이야? 그래, 자기도 알다시피 난 엄마가 일찍 돌아가셨잖아. 아버지가 재혼하셨지만 새어머니는 따뜻한 분이 아니셨고 오죽하면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집에서 나와 독립을 했겠어. 그래, 자기가 엄마 정 모르고 외롭게 살았다는 건 잘 알지. 누구보다 안타깝고 마음 아프게 생각해. 아버지랑은 왕래도 거의 없고 사실 난 고 하나 다름없어. 그런 나한테 어머니가 얼마나 따뜻하게 잘해주시냐고. 장모님 소리보다 어머니 소리가 훨씬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이상한 것도 아니야. 맞아. 우리 엄마가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긴 하지. 알지? 우리 엄마도 고아로 자랐잖아. 그래서 자기한테 더 마음이 쓰이는 걸 거야. 거봐. 그러니까 어머니 모시고 우리 셋이 한 가족으로 행복하게 살자. 정말 그러고 싶어. 남편은 결혼 전부터 저희 엄마에게 참 잘하긴 했지만 그렇게 남편이 먼저 결혼하면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는 말을 해주니 너무 감동이었죠. 목이 다 메이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에 있는 삶이라는 걸 처음 알 것 같더라고요. 태어나 처음으로 안정감과 충만한 행복감을 느끼며 결혼했던 것 같아요. 엄마가 어린 시절 그토록 저를 위해 지켜주고 싶다고 했던 울타리 말입니다. 그 울타리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엄마도 남편의 제안을 기쁘고 고맙다 하셨지만 조심스러운 속내를 내비치긴 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신혼인데 괜히 내가 너희들 사이에 끼어 있으면 불편한 것들이 많을 거야. 그저 가까이 살면서 자주 오가는 게.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사이에 끼다뇨. 우린 이미 가족이잖아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둘보다 셋이 훨씬 더 행복할 겁니다. 저만 믿으세요. 제 남편이지만 정말 너무 멋지지 않나요? 시간이 좀 지난 일이니 제 기억이 그 순간을 미화한 게 아니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절대 아니에요. 엄마가 눈물을 보이실 정도였다고요. 저도 눈시울이 붉어졌으니까요. 그렇게 셋이 함께 신혼생활을 시작했답니다. 작고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저희 세 사람에게는 따뜻하기만 한 보금자리였어요. 겨울이면 퇴근길에 군고구마나 붕어빵 같은 걸 꼭 사들고 들어오던 남편이었고 봄날엔 셋이 함께 한강변 거닐며 꽃구경도 했어요. 여기 이쯤이 제일 좋겠다. 여기가 제일 예뻐요. 우리 여기서 사진 찍어요. 그래, 핸드폰 이리 줘봐. 내가 너희들 찍어줄게. 에이, 어머니도 같이 찍으셔야죠. 여기 이렇게 서시면 이것 보세요. 셋이서 셀카 찍는 거예요. 셀카? 아유, 나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찍어봐. 내가 들어가도 셋이 다 나오는 거야? 정말이야? 엄마 셀카 처음 찍어? 한 번도 찍은 적이 없었나? 하긴 내가 사진 찍는 걸 별로 안 좋아하니 나 아니면 엄마가 누구랑 그런 걸 찍어봤겠어. 아휴, 내가 우리 엄마 셀카도 한 번 찍게 못 해드렸네. 그러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뭐 이래? 여태 엄마랑 셀카 한 번을 찍은 적이 없단 말이야. 안 되겠네. 어머니, 우리 앞으로 매일 이렇게 셀카 찍어요. 매일 무슨 사진 찍을 만한 일이 있으려고. 이렇게 나들이 와서 한 번 찍어보면 됐지. 왜요? 그냥 밥 먹다가도 찍고 TV 보다가도 찍고 셀카는 원래 그냥 그렇게 아무 때나 찍는 거예요. 다 늙어서 예쁘지도 않은데 사진만 자꾸 찍으면 뭐해. 주름 보면 속만 상하지. 젊고 예쁜 너희들이나 많이 찍어. 엄만 괜찮으니까. 에이, 엄마 그거 알아? 누구에게나 오늘이 제일 젊고 예쁜 날인 거야. 지금은 그래도 나중에 꺼내보면 아유 이때만 해도 팽팽했네 그럴걸? 그게 또 그런가? 그럼요, 어머니. 그러니까 앞으로 매일 한 장씩 저희랑 이렇게 셀카 찍어요. 그렇게 덜어는 특별한 날을 보내기도 했고 대개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일상도 너무나 행복했어요. 주중에는 다들 열심히 일하고 돌아와 평온한 저녁 시간을 보냈고
주말이면 남편이 온 주방을 초토화시키며 특별시를 만든다고 난리법석을 부렸는데 그게 얼마나 웃기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무슨 소꿉놀이하는 여자아이처럼 요리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잘하지도 못하면서 그러는 게 엄마와 제 눈에는 마냥 귀엽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일요일이면 저희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질 않았답니다. 더 바랄 것이 없다 싶을 정도로 행복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형편없었던 남편의 요리 실력이 일취월장에 웬만한 요리는 눈 감고도 척척 만들어낼 수준이 될 때까지도 아이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 남모르는 소가리를 좀 하다가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아이가 들어섰는데 제가 임신 중독 증상을 심하게 겪었지 뭐예요. 아이 낳고 복직해서 직장 생활 계속할 생각이었는데 몸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회사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그만두고 아예 입원 치료받으며 출산했어요. 엄마 되는 것이 이렇게 어렵구나 싶고 새삼 엄마 사랑에 감사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긴 했지만 다행히 저도 아이도 무사히 출산할 수 있었고 엄마 도움 받으며 산후조리하고 육아에 전념하며 지내게 됐어요. 일을 그만둬야 했던 게 너무 속상했는데 그래도 아이 크는 것 보는 재미가 더해져 저희 가족은 더욱 풍요로운 행복을 느꼈답니다. 그런데 왜 행복은 영원할 수 없는 걸까요? 아니, 영원까지 바란 적도 없어요. 엄마도 저도 불행의 그림자에 갇혀 산 세월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이제야 정말 사람 사는 것처럼 많이 웃고 행복하다는 걸 만끽하며 살아보나 싶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어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떠나고 말았거든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 인사하고 나간 사람이 그 햇살 좋던 날 대낮에 싸늘한 몸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게도 엄마에게도 남편의 죽음은 엄청난 충격이자 슬픔이었고 말할 수 없이 큰 상실이었죠. 그러나 그런 감상이나 좌절에 잠겨 허덕일 수도 없었어요. 당장 제가 돈을 벌어야 저희 세 식구 먹고 살 수가 있었으니까요. 엄마도 이제 연세가 많으시고 무엇보다 몸이 많이 안 좋으셨으니 어떻게든 제가 나가 돈을 벌어야 했어요. 임신했을 때 회사 그만두고 아이 낳고 아이 키우느라 그냥 전업주부로만 살면서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에 의존해서 살았으니 경력 단절 기간이 있었던 데다 그 이전 경력도 그리 내세울 만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남편 죽은 과보에 노모와 어린 딸까지 부양해야 하는 제 처지를 어느 회사에서 좋다고 하겠어요.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라도 저 같은 사람을 일하라고 뽑을 것 같지 않다 싶었던걸요. 그러니 경력직 입사 같은 건 꿈도 안 꿨고 어디라도 저를 써주겠다고 하는 곳이 있으면 바로 당장 내일부터 아니 면접 본 그날부터도 일을 할 수 있다 했지만 그런 저를 받아주겠다고 하는 곳이 쉽게 나타나진 않더라고요.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면접 보러 다니면서도 아르바이트 해가며 그날 근근히 먹고 살아야 했으니 불안하기만 했죠. 그러다 어느 중견기업 사나 자회사에 계약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뼈를 묻다 못해 갈아 넣을 각오로 입사했어요. 정말입니다. 입사하고 보니 재계약 가능성이 거의 희박하다고 하는 계약직 자리라는 걸 깨닫게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 상관없다는 듯 정말 최선을 다해 일하려고 했죠. 그런데 알게 모르게 텃세와 갑질이 적지 않았고 특히 제 바로 윗상사였던 대리는 솔직히 저를 좀 많이 힘들게 했어요. 꼰대 같아서 이런 말 정말 안 하고 싶지만요. 아니, 저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아주 작정을 하고 저를 갈구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겁니다. 제 처지가 그렇게 우스워 보였겠죠. 그런 생각을 하니 더 서럽더라고요. 입사한 첫 주 금요일 오후 5시가 다 되어가던 무렵이었는데 다들 무슨 좋은 약속이 있는 건지 얼른 일 끝내놓고 6시 칼퇴할 생각으로 미친 듯이 업무에 열을 올리고 있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전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도 않았고 제게 시킨 일들은 이미 다 끝낸 상황이라 제 바로 윗상사인 대리한테 점수라도 따볼까 싶어서 커피 한 잔 내려 갖다 줬거든요. 대리님, 커피 한 잔 드시면서 하세요. 다들 너무 바쁘신 것 같아서 힘내시라고요. 커피? 내가 언제 커피 내려오라고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니지만 보니까 이 시간쯤 커피 잘 내려 드시는 것 같아서요. 뭐라고요? 오수진 씨는 일 안 하고 나만 봐요?
내가 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커피 마시면서 노닥거리진 않는지 감시해요? 스토커예요? 아휴, 기분 나빠 정말.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데 짜증나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저리 치워요. 괜히 쏟아져서 큰일 치르게 하지 말고. 죄송합니다. 전 그저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됐으니까 저리 가요. 뭐 하자는 거야 정말. 그러면서 있는 대로 짜증을 내는데 어우 진짜 저도 성질 없는 사람 아니지만 어쩌나요. 상사 아닙니까? 한 주먹거리도 안 된다 싶었지만 참아야죠. 저를 받아준 고마운 회사가 여기 한 곳인데 어떤 더럽고 치사한 꼴을 당해도 참아야 하고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다들 아실 겁니다. 차라리 일이 힘든 거라면 얼마든지 참고 하겠는데 사람에게 시달리는 것만큼 힘든 게 없는 거잖아요. 정말이지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고요. 어떻게든 참으며 묵묵히 적응해 보려고 했는데 그 사달이 난 겁니다. 신규 거래처 CS 리포트 리뷰를 위한 회의가 있었고 그 싸가지 없는 대리는 제게 시장조사 기반 제품 비교 분석표를 만들라고 시켰는데 그 분석표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리스트가 한 장 섞여 있었던 거예요. 네, 물론 제가 실수한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들어간 것도 아니고 절대 빠뜨리면 안 되는 걸 빠뜨린 것도 아니고 누가 봐도 잘못 끼어든 리스트라 그냥 넘겨버리면 그만인 건데 그걸 갖고 아주 이때다 하면서 사람을 쥐잡듯이 잡는 거예요. 그 대리는 제 앞에만 서면 아주 무슨 지가 대단한 커리어 우먼이나 되는 것처럼 잘난 척을 했는데 어디서 또 본 건 있어서 제 앞에 그놈의 서류를 확 던지더라고요. 오수진 씨, 정말 일 이딴 식으로 할 거예요? 입사한 지 몇 주 지났으면 이제 제대로 일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간단한 것도 못하면 앞으로 내가 무슨 일을 시키지? 오지은 씨를 내가 어디다 써먹느냔 말이야. 죄송합니다, 대리님. 인쇄한 걸 묶으면서 다른 서류 하나가 끼어든 모양이에요. 체크를 제대로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해요? 나 정말 어이가 없어서. 애 딸린 과부라고 회사에서 인도적 차원으로 받아줬다는 거 오지은 씨도 알지 않나? 그럼 최소한 민폐는 안 끼쳐야지. 그 소리 듣는데 속에서 뭔가 뜨거운 게 꿈틀하더군요. 정말 참기 힘들었어요. 아무리 제가 실수를 했어도 그렇지 엄청나게 중요한 회의도 아니고 팀원들끼리 토론하는 수준의 간이회의에서 쓸 자료에 그 정도 실수를 했다고 이런 식으로 인격 모독적인 말까지 할 수가 있냐고요. 이건 명백한 언어폭력이고 갑질, 직장 내 괴롭힘인 겁니다. 제가 움찔하는 게 그 대리 눈에도 다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또 그걸 갖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뭐야? 지금 욱한다 뭐 이거야? 잘못한 주제 이런 말 들으니까 기분 나쁜 모양인데 이런 말 듣기 싫으면 실수를 안 하면 되잖아. 애초에 잘했으면 이런 소리 왜 듣냐고. 안 그래? 네,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표정은 전혀 반성하는 얼굴이 아닌데? 뭐 나한테 할 말 있어? 왜? 직장 내 괴롭힘 어쩌고 하면서 일 크게 만들어 보시지. 그러게 회사에선 사람을 잘 보고 뽑았어야지.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분위기만 엉망되고 정말 짜증나. 대리님, 제가 잘못한 부분은 시정할 테고 앞으로 같은 일 다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 그런 모욕적인 말은 그만해 주세요. 뭐야, 모욕적? 지금 내가 몰상식하게 인격 모독이라도 했다는 거야? 모멸감 느꼈다고 고발할 태세 아냐?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전 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하시죠. 뭐? 이게 진짜 누구더러 그만하라 말아야? 내가 아줌마 상사라고. 저도 감정이 격해져서 더 참지 못하고 정색하며 그런 말을 해버렸는데 뭐 못할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를 하니 그 대리는 그야말로 뚜껑이 열려버린 것인지 이성을 잃은 겁니다. 글쎄 제 뺨을 올려친 거예요. 하다 이젠 회사에서 뺨까지 맞게 된 거라고요. 서류 하나 잘못 끼어 있었던 것으로 공개적으로 죽일 듯이 난리를 치더니 뺨까지 쳤단 말입니다. 손은 또 어찌나 매운지 감정적으로도 그렇고 너무 아파서 눈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바로 화장실로 도망치듯 달려갔어요. 사무실에서 우는 건 정말 죽어도 싫었거든요. 그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화장실로 직행했는데 화장실에 평소와 달리 진한 향수 냄새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제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으니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 얼핏 높은 구두에 화려한 옷을 입은 여자의 실루엣이 보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 회사 다닌 지 한 달이 다 되어가는 동안 그런 옷차림을 하고 그렇게 향수를 많이 뿌린 여사원을 본 적이 없거든요. 문득 그날 아침 사내 네트워크 공지사항에서 본 게 생각났어요. 모 그룹인 중견기업 회장의 딸이 유학 후 외국에서 회사 다니다가 이번에 저희 회사로 들어와 오늘 첫 출근을 한다는 내용이라 아침부터 사람들이 떠들썩하기도 했었죠. 그 공지사항에서 본 사진, 멀리서 찍은 사진이라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지만 옷차림은 알아볼 수 있었는데 화장실에 있는 그 여자와 동일 인물인 게 틀림없다 싶더라고요. 그렇다는 걸 인지하긴 했으나 제가 먼저 인사를 챙기고 그럴 정신도 없고 뭐 회장 딸식이나 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한테 관심이나 있겠어요? 그래서 그냥 목례 한번 꾸벅하고 제 얼굴 수습하기에 바빴죠. 그런데 그 회장님 딸인 것 같은 사람이 성큼성큼 제게 다가오더니 제 얼굴을 빤히 보는 것 같은 겁니다. 저는 여전히 고개를 못 들고 있었는데 쳐다보는 느낌 같은 거 있잖아요. 시선이 꽂히는 그 느낌이요. 잠시만요. 저기 얼굴 좀 들어봐요. 우리 회사 직원인가? 당신 누군데 나랑 똑같이 생긴 거지? 닮아도 너무 닮은 거 아니야? 이것 봐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그제야 고개를 들어 회장딸을 쳐다봤는데 제가 봐도 깜짝 놀랄 정도로 닮긴 닮은 겁니다. 제가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이 정도면 잃어버린 쌍둥이 자매라 해도 믿겠고 최소 도플갱어 아닌가 싶었는데 그 회장딸도 딱 그러는 거예요. 뭐야 정말 소름 끼치게 닮지 않았어요? 태어나는 거 비디오로 다 찍혔으니 난 출생의 비밀 같은 건 없는데 그럼 정말 도플갱어인가? 먼저 본 사람이 죽는다던데 뭐야 정말. 회장딸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호들갑을 떨었는데 저는 뭐라고 대꾸할 말을 찾지도 못했어요. 솔직히 닮긴 정말 많이 닮았는데요. 처지가 달라도 너무 다르잖아요. 이렇게 닮은 얼굴로 태어나도 팔자가 천지 차이다 싶으니 더 씁쓸하기만 했어요. 가뜩이나 기분도 그런 상황이었으니 저는 그 상황이 더욱 비극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놀랍고 신기하다기보다는 씁쓸하다는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들었죠. 그런 저와는 달리 회장딸은 한껏 흥분해서는 한참이나 그렇게 떠들더니 제 사원카드를 쳐다보다 나가더라고요. 회장딸이 남겨놓고 간 향수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는 화장실에서 저는 눈물 자국 닦아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그 대리 얼굴을 대면하러 사무실로 돌아가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로부터 1시간쯤 지났을까요? 회장님 비서실에서 저를 찾는다는 호출을 받고 입사 후 처음으로 회장실에 가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상상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잔뜩 얼어서 화장실에 들어갔더니 회장님처럼 보이는 분이 제 사원 기록을 들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물끄러미 쳐다보시더니 저한테 그러시는 겁니다. 오수진 사원, 갑자기 오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내가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어머니와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요? 네, 얼마 전 남편이 사망하고 현재는 그렇게 세 식구가 함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아니에요. 그런 걸 확인하려는 건 아니니까 걱정 말아요. 좀 개인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실례가 안 된다면 어머니 고향이 어딘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 엄마 고향이요? 그걸 왜...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내가 꼭 좀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어머니 고향이나 외조부모에 대해 말해줄 수 있나요? 그게 저희 엄만 고아로 자라셨어요. 그래서 외가는 없고. 저를 불러다 놓곤 저에 대해서가 아니라 저희 엄마에 대한 질문만 늘어놓는 게 의아했지만 얼떨결에 엄마가 고아라는 사실을 밝혔더니 회장님은 들고 있던 서류가 심하게 흔들릴 정도로 손을 벌벌 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역시나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 나이는 얼마나 되셨냐, 혹시 엄마 사진이 있냐 하는데 아무래도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고 가만 보니 회장님 얼굴이 묘하게 엄마와 닮은 것 같기도 한 거예요. 뭔가 심상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다급하게 엄마 사진을 찾아 보여드렸죠. 남편과 열심히 찍은 셀카를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게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갑자기 회장님이 오열하며 엄마를 당장 만나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막상 그렇게 엄마 얼굴을 사진으로 보니 회장님과 더 닮은 것 같더라고요. 저 또한 기분이 이상해져서 바로 집으로 가 엄마를 모시고 회장님 앞에 다시 앉게 됐죠. 회장님은 엄마를 보자마자 엄마 손을 덥석 잡곤 무릎을 꿇고 무너지듯 주저앉아 아이처럼 우셨어요. 대체 왜 그러시는지 엄마도 전혀 영문을 모르시는 것 같았는데 신기하게도 엄마 역시 회장님과 함께 우시더라고요. 그저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목 놓아 우셨어요. 엄마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울음이 터져 나온다 하시며 그렇게 우셨습니다. 저희 엄마는 회장님의 쌍둥이 누나였다고 해요. 회장님 집안, 그러니까 제겐 외가가 되는 그 집안은 증조 할머니의 위세가 실로 대단했다고 합니다. 엄마와 쌍둥이인 회장님, 그 두 남매의 부모이자 제게는 외조 부모가 되는 분들은 증조 할머니 말을 법이라 생각해야 했을 정도였다는 거죠. 모든 경제권과 권력을 증조 할머니가 틀어지고 집안의 독재자처럼 군림했던 분이시랍니다. 할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할머니 말씀 한마디면 벌벌 떠셨어요. 내가 말을 안 들을 때도 어머니는 항상 자꾸 그러면 할머니에게 이른다고 하셨답니다. 제겐 호랑이보다 무서운 게 할머니였던 거예요. 내게 그런 할머니가 있었구나. 그럼 내가 너와 함께 자라지 못한 것도 그 할머니의 뜻이었던 거니? 맞아, 바로 봤어요. 할머니는 어머니가 쌍둥이를 임신한 걸 알고 그렇게 못마땅해 하셨대요. 그 시절에도 초음파 같은 게 있었나? 쌍둥이인 걸 알 수 있었어요? 지금처럼 그렇진 않았지만 심박 소리가 2개 들리고 산모의 배가 유난히 컸으니 쌍둥이일 거란 얘기를 하긴 했다 하더군요. 한의원 같은 데서 맥을 짚어도 그런 말을 했으니 할머니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쌍둥이가 뭐 잘못된 거예요? 죄도 아니고 쌍둥이라는 이유만으로 엄마를 버렸단 건가요? 그렇잖아요. 듣다 보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작 엄마는 오히려 평온한 표정으로 회장님을 지그시 바라보며 차분히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반면 전 또 그 상황이 너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성질이 좀 급한가 봐요. 옛날에는 쌍둥이를 기분 나쁜 징조라 여기는 미신이 많았다고 들었어. 엄마가 태어나던 시절만 해도 옛날이 아니니. 게다가 할머니는 더 옛날 분이시고 말이야. 맞아요. 할머니는 하필이면 쌍둥이를 임신했다 하며 깨름치게 하셨고 엄마는 그런 할머니가 더 무서웠다고 하셨어요. 정말 별일이네. 쌍둥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그러는 거래? 그럼 우리는 집에서 태어났던 거야? 조산사를 집에 불러서? 그랬어요. 당시만 해도 그러는 집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쌍둥이 중에 누나가 먼저 태어났고 뒤이어 아들은 내가 태어난 거죠. 아니, 그 순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뭐가 잘못된 건가요? 설마 여자애가 남자애보다 먼저 태어났다 이건가요? 할머니는 쌍둥이 중에서도 이란성 남매 쌍둥이를 제일 경계했었는데 심지어 여자인 누나가 남자아이인 나보다 먼저 울음소리를 내며 태어난 것을 두고 기함을 하신 거죠. 나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 남매 쌍둥이 중에 여자아이가 먼저 울면 그 여자아이가 남자아이 인생을 갉아먹는다고 말이야. 말도 안 돼. 아니 무슨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가 다 있어. 그걸 믿는다는 거야? 그걸 다 믿기보다는 그런 속설이 있으니 찜찜하게 여길 수는 있었겠지. 그래, 뭔지 알 것 같아. 제게는 귀를 의심할 정도로 어이없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였지만 엄마는 그제야 엄마 인생의 한 부분을 깊이 이해하게 됐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증조 할머니는 그렇게 태어난 쌍둥이들의 부모인 제 외조부모에게 아이 하나는 낳자마자 죽었다고 하고 조산사를 통해 아이를 빼돌리도록 한 겁니다. 그래도 차마 아이를 정말로 어떻게 하진 못하고 멀리 갖다 버리라고 했단 거예요. 그렇게 버려진 아이가 저희 엄마인 겁니다. 증조 할머니는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사셨대요. 외조부모보다 다 돌아가시고 나서도 살아계셨을 정도로 오래 사셨다는 증조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임종을 앞두고서야 회장님께 그 사실을 고백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그 아이가 회장님 앞길을 막을 일은 없다 싶으셨던 건지
아니면 그토록 모질게 갖다 버리고 평생 한번 찾아보지도 않았으면서 죽음을 앞두고 보니 마음의 짐으로 남았던 그 아이가 생각났던 걸까요? 하여간 증조할머니는 돌아가시기 직전에서야 엄마의 존재에 대해 회장님에게 알려주며 엄마를 찾아보라고 하셨대요. 그러면서 버려진 아이 얼굴 왼쪽 광대뼈 부근에 꽤 붉은 점이 있었다고 하셨답니다. 그 말은 증조할머니의 유언이 되었고 회장님은 충격 속에 증조할머니 장례를 치르셨다고 해요. 그리고 어떻게든 엄마를 찾아보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너무 단서가 없잖아요. 조산사도 이미 돌아가신 분일 테고 엄마를 어디다 버렸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얼굴에 있다는 그 점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찾겠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유전자 데이터베이스 같은 데 등록도 했는데 매칭되는 사람은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겠죠. 엄마는 그런 곳에 엄마 유전자 정보를 등록해 놓은 적이 없었으니까요. 맞아요. 그런 게 있다는 걸 알고는 있었는데 저도 그 생각은 못했어요. 그런데 오수진 사원이 보여준 사진을 보니 왼쪽 광대 바로 그 위치에 붉은 점이 있는 걸 보고 누나라는 걸 한눈에 알아봤어요.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린 내 누나 말입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 평생 따라다니던 그 기묘한 기분이 뭐였는지 이제 알 것 같다고. 내가 쌍둥이여서 그랬던 거야. 그랬던 거야. 물론 유전자 검사까지 해서 확인도 했고 그렇게 엄마는 있는 줄도 몰랐던 쌍둥이 동생을 찾게 됐습니다. 저는 그 모든 일들이 얼떨떨하기만 했는데 엄마는 평생 뭔가 허전한 듯 하면서 혼자 할 리 없다는 느낌이 들었던 것이 왜 그랬던 건지 알 것 같다며 모든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셨어요. 마치 오랫동안 가족으로 지냈던 것처럼 말이에요. 엄마는 출생신고도 없이 버려졌던 아이였으니 법적으로 가족관계 등록부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따라서 외조 부모나 회장님과의 관계 역시 공식적으로 기록으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죠. 유전자 검사로 친남매인 것이 밝혀졌다 한들 법적으로는 여전히 남남인 상태란 겁니다. 누나를 찾은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 나는 누나가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기를 원해. 법적으로 말이야. 그게 뭐가 중요하니. 우리가 이렇게 만났고 가족으로 지내는 게 중요하지. 그래도 그런 게 아니야. 누나의 권리와 자격, 그 모든 걸 제대로 찾아주고 싶어. 그렇지만 부모님도 다 돌아가신 상황에서 나를 다시 입양하실 수도 없잖니. 나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 그러니까 이대로도 좋아. 부모님이 안 계셔도 방법이 있어. 친생자 관계의 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면 돼. 다만 이건 누나가 직접 법원에 청구를 해야 하는 거야. 그렇지만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내가 다 알아서 해. 누나는 법원에 가주기만 하면 된다고. 친생자 뭐? 이름도 복잡한 그런 걸 꼭 해야겠니? 난 진짜 지금 이대로도 좋다니까. 글쎄 누나는 잠깐 시간 내서 법원에 함께 가주기만 하면 돼. 그렇게 해줄 거지? 유전자 감정 결과라는 확실한 입증 자료가 있으니 법원에서 친생자 관계를 인정받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엄마는 새롭게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름을 올리게 됐어요. 회장님은 엄마가 살아온 고단한 인생을 너무나도 안타깝게 생각했기에 지금이라도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 하셨죠. 누나, 가족관계를 인정받는 건 시작에 불과해. 앞으로 누나가 뭘 하며 살고 싶은지 진지하게 고민해보자. 이제와 무슨 그런 게 있겠어. 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때문에 누나가 희생하고 고생하며 살았던 그 세월을 내가 다 보상해줄 순 없지만 그래도 뭐라도 해주고 싶어요. 해줘야 해. 그렇게 생각하지 마. 나 역시 너는 물론이고 할머니를 원망하는 마음 없어. 다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던 거라고 생각해. 그뿐이야. 엄마는 회장님, 그러니까 외삼촌의 호의를 그렇게 사양하면서도 그런 혜택이랄까 기회랄까 하는 것들을 제게 돌리고 싶으셨는지 공부를 더 하고 싶으냐, 따로 하고 싶은 게 있진 않느냐 하며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나 저도 아직까지 얼떨떨한 상태로 갑자기 모든 것이 달라졌으니 이런 상황이 어지럽기까지 한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저를 화장실에서 봤던 그 회장님 딸이 외삼촌의 딸인 것이고 저와는 고종사촌 지간이 되는 셈이죠.
사촌끼리도 친자매 이상으로 많이 닮기도 한다지만 저희는 정말 쌍둥이처럼 참 많이 닮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외삼촌이 대하는 것보다 사촌 동생을 대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친근하긴 하더라고요. 사촌 동생은 저보다 5살이 어리지만 유학에 해외에서 직장까지 다닌 경험도 있고 여러모로 저보다 아는 게 많으니 제게 조언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겉모습이 화려해서 차갑고 도도할 것만 같았는데 그렇지도 않았어요. 좋은 아이 같아요. 사촌 동생은 그날 화장실에서 울었던 이유를 제게 묻더군요. 그날 제 모습은 제가 봐도 이상했으니 사촌 동생도 분명 무슨 일이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다 까발릴 생각은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그 대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고 사촌 동생은 그런 직원이 우리 회사에 다니고 있다는 건 회사 차원에서도 보통 일이 아니라며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가만히 안 둘 거다 하면서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사촌 동생이 직접 나설 것까지도 없었지 뭐예요. 이미 그 대리는 제가 회장님의 조카로 밝혀졌다고 회사에 파다한 소문을 들었으니까요. 당연한 거죠. 지금 회사에서 가장 핫한 소문, 핫 이슈를 그 대리가 모를 리가 있나요. 소문 듣고는 아주 초주검이 돼서 제게 싹싹 빌고 납작 엎드리며 살려달라고 매일같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요. 저는 그 대리에게 복수나 보복을 해서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진 않았거든요. 그저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는 따끔한 충고와 함께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말 정도를 했을 뿐입니다. 어쩌면 그 말이 그 대리에게는 제일 무서운 말이었을지도 모르죠. 실제로 그 말을 듣고 벌벌 떨었던데요, 뭐. 공부를 더 하고 유학을 가고. 네, 뭐 그런 인생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던 때도 있었으니 지금이라도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기도 했어요. 제 나이 아직 40도 안 됐잖아요. 못할 것도 없다 싶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지금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싶어요. 그러다가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공부하기 늦은 나이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저 보상심리 같은 것으로 어디로든 유학을 가야겠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진 않다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은걸요. 너무나 기쁜 건 엄마에게 꼭 맞는 일을 찾으셨단 겁니다. 엄마 역시 힘든 시절을 겪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들을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봉사활동 같은 것도 하시지만 외삼촌의 권유로 사내 복지팀 자문 역할을 하게 됐어요. 제가 생각해도 엄마에게 잘 어울리는, 엄마가 잘하실 수 있는 일 같아요. 엄마도 저도 인생의 새로운 기회를 의미 있게 살아낼 생각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어떻게 들으셨나 모르겠어요. 저와 저희 엄마가 겪은 일은 절대 흔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 일로 엄마와 제가 느낀 감정들은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아요. 제 이야기의 어떤 부분이 됐든 여러분들에게도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됐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